해고해. 전부 다 내 사전에 무능함이란 단어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화려한 회의실. 안강민준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말 한마디에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임원진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오가던 열띤 토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회의는 그렇게 공포스러운 침묵 속에서 끝났다. 강민준은 자신의 결정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그에게 사업은 감정이 배제된 냉혹한 전쟁터일 뿐이었다. 효율성과 결과만이 유일한 미덕이었고 과정이나 변명은 패배자의 언어에 불과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또 하나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최고급 리무진의 뒷좌석에 몸을 싣고 집으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속에는 익숙한 공허함이 폭풍우처럼 몰아쳤다. 차창 밖으로는 거센 비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빗물에 번져 마치 초점 잃은 사진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성공한 CEO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외로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고 그 역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성공의 대가는 철저한 고독이었다. 그때 부드럽게 나아가던 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운전기사인 박 기사가 곤란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한 아이 때문에 소동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1분 1초라도 낭비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무세운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박 기사가 밖을 살피며 대답했다. 어떤 여자가 어린 여자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 말입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불행이 있었고 그는 그 모든 것에 일일이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무심코 창밖의 광경에 고정되었다. 낡고 허름한 주택가, 세찬 빗줄기 속에서 한 여자가 악을 쓰며 어린 소녀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소녀는 비에 흠뻑 젖은 얇은 원피스 차림이었고 손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들려 있었다.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 넌 저주야. 우리 집의 불행 덩어리라고.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민준의 귀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곧이어 작은 가방 하나가 소녀의 발치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는 문이 무정하게 쾅 닫혔다. 소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닫힌 문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울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버린 세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민준의 가슴속 무언가를 날카롭게 찔렀다.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기시감이었다. 논리와 이성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졌다. 그는 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최적의 수를 계산한 뒤에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은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저 아이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본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민주는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다. 박 기사, 저 아이를 차에 태워. 박 기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이 길에서 만난 아이를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차에 태우라고 명령하다니. 그는 수년간 민준을 모셔왔지만 이런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네 회장님,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내 말이 안 들리나. 그 한마디에 박 기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채서 내려 우산을 펼쳐들고 소녀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놀라 뒤로 주춤 물러섰다. 박 기사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몇 번의 설득 끝에 소녀는 마침내 경계를 풀고 그를 따라 나섰다.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비에 젖어 생쥐꼴이 된 작은 아이 아리아가 차 안으로 들어왔다. 차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바깥 세상의 폭풍우와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다. 아리아는 값비싼 가죽 시트가 젖는 것을 걱정하는 듯 몸을 움츠렸다. 소녀의 몸에서는 차가운 빗물 냄새와 희미한 슬픔의 냄새가 났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떨고 있는 작은 어깨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을 지켜온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그저 낯선 감정이 얼어붙었던 심장을 천천히 녹이는 듯한 기분이었다. 차는 다시 부드럽게 출발했고 아리아와 강민준의 기묘한 만남은 그렇게 폭풍우 치는 밤에 시작되었다. 강민준의 대저택에서의 첫 며칠은 아리아에게 마치 거대한 얼음 궁전에 갇힌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크고 차갑고 또 조용했다.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를 메아리치게 만들었고 높은 천장은 소녀의 존재를 더욱 작고 하찮게 느끼게 했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아리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떠한 따뜻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적인 친절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아리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에게 배정된 넓은 방에서 낡은 인형을 껴안은 채 보냈다. 민주는 이 작은 침입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최고급 아동복과 값비싼 장난감들, 그리고 영양사가 짜준 완벽한 식단을 제공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아리아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닫은 채였고 그의 눈을 마주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이 상황이 마치 해결 불가능한 비즈니스 문제처럼 느껴져 답답했다. 그는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경쟁사의 전략을 꿰뚫어 보며 수조 원의 돈을 움직이는 데는 천재였지만 상처 입은 작은 아이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알지 못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철저히 실패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자신의 성역과도 같은 자택 사무실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곳은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찬 그의 요새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여러 개의 스크린에서는 전 세계의 주식 시세와 뉴스 각종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경쟁사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요 계열사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즉시 전쟁 모드로 돌입했고 날카로운 지시를 내리기 시작하며 서재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너무나도 급박했던 나머지 평소에는 절대 잊지 않던 주거래 단말기에 잠금 장치를 활성화하는 것을 잊었다. 사무실 문이 살짝 열린 채로 남겨졌고 그 틈으로 아리아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소녀는 늘 굳게 닫혀있던 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다. 소녀의 눈에 비친 사무실의 풍경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 같았다.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들이 빛을 내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어른들에게는 혼돈과 스트레스의 상징이었지만 아리아의 눈에는 그것들이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언어처럼 보였다. 소녀는 자석에 이끌리듯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녀는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메인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그곳에서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며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리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아이 특유의 순수한 호기심 혹은 그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본능에 이끌렸을 뿐이다. 소녀는 작은 손을 뻗어 차가운 유리 화면에 손바닥을 가만히 가져다 댔다. 그 순간 아리아의 머릿속으로 스크린 위에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빨려 들어오는 듯 단 기묘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다. 1초, 2초, 3초, 단 3초의 시간이었다. 아리아는 무언가에 놀란 듯 화들짝 손을 떼었다. 바로 그 직후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했다. 민준의 시스템은 아리아의 접촉을 일종의 데이터 입력으로 인식했다. 시스템의 인공지능 거래 알고리즘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존의 논리적인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 미친 듯이 움직였다.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걸쳐 수백만 건의 초단타 매매, 스캘핑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한쪽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0.1초 만에 다른 시장에서 파생 상품을 팔았다. 인간은 물론 현존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도 따라할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이었다. 그것은 마치 미래를 완벽하게 내다본 신의 한 수와도 같았다. 같은 시각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넥서스 이노베이션 본사의 중앙통제실은 발칵 뒤집혔다. 갑자기 울리기 시작한 붉은색 경고등과 사이렌 소리에 모든 분석가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래량이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알고리즘이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당장 시스템을 셧다운시켜 금융총괄 이사의 다급한 외침이 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폭주했던 시스템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졌고 화면 중앙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떠올랐다. 최종 수익 플래친 공몽 정전저연오시 유티치. 너무나도 큰 숫자라 마치 시스템 오류 코드처럼 보였다. 몇 분 후 격앙된 통화를 마친 민준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기분은 최악이었다. 그는 시스템에 떠있는 수많은 경고 메시지들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썼다. 그리고 최종 수익 보고를 확인했다. 그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었다.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인가 아니면 천재적인 해킹인가.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냈다. 당장 원인을 찾아내 내 시스템에 누가 감히 손을 댔지. 그는 분노에 차서 방 안을 맴돌다가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아리아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아이가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에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아리아가 방금 전 벌어진 전대미문의 금융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아리아는 그저 조용하고 가끔은 귀찮기까지 한 그가 떠안게 된 작은 책임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다시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천재 CEO 강민주는 자신의 회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정적 기적의 원천이 바로 몇 걸음 앞에 서서 낡은 인형을 든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신이 거래라고 불리게 된 100억 달러짜리 사건은 넥서스 이노베이션 전체를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강민주는 세계 최고의 금융 분석가, 해커 심지어 수학자들까지 비밀리에 초빙하여 원인 분석을 지시했다. 그의 논리적인 세계에서 우연이나 기적은 용납될 수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것은 현존하는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알고리즘 같습니다. 민주는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분노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세상에서 가장 혐오했다. 그는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그의 신경을 극도로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자신만의 안식처인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수천 권의 책들이 그의 완벽한 질서에 따라 정돈된 그만의 작은 우주였다. 그런데 서재에 들어선 순간 그는 무언가 위화감을 느꼈다. 평소와는 다른 공기 미묘하게 달라진 책들의 배열. 처음에는 그저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집사를 불러 호통을 치려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책들은 분명 기존의 분류법을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꽂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어떤 일관된 규칙,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논리가 존재했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새로 배열된 책 몇 권을 뽑아들었다. 양자물리학, 고대 그리스도 철학, 그리고 현대 추상미술에 관한 책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3권의 책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책의 내용을 곱씹어보며 몇 시간 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지적 충격에 휩싸였다. 아리아는 이 책들을 혼돈 속의 질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연결해 놓았던 것이다. 그는 다른 책들도 살펴보기 시작했다. 진화생물학과 경제학 서적이 생존 경쟁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묶여 있었고, 유명한 건축가의 자서전과 컴퓨터 코딩 이론서가 구조 설계의 미학이라는 기준으로 함께 분류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었다. 지식과 지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산물이었다. 이런 방식의 분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과학자나 할 수 있는, 아니 그들조차 상상하기 힘든 영역이었다.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그리고 그의 뇌리에 한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말없이 집안을 배회하던 작은 그림자 아리아. 그 며칠 뒤 민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회사에 사활이 걸린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칩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최고의 엔지니어 팀이 몇 주째 매달렸지만 설계상의 미세한 결함 하나를 찾아내지 못해 과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도 그는 설계도를 집으로 가져와 검토하고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회로도를 노려보던 그의 등 뒤로 아리아가 조용히 다가왔다. 민주는 아이가 어느새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기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그의 어깨 너머로 설계도를 들여다보던 아리아가 작은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민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넸다. 여기가 아파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아서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무시했다. 아이가 최첨단 반도체 설계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가 가리킨 부분을 확대했다. 그것은 수백만 개의 노드 중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부분이었다. 그의 이성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서재에서 느꼈던 경이로움이 되살아났다. 그는 속는 셈치고 아리아가 지적한 부분의 회로 연결을 수정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모든 오류 메시지가 사라지고 과열 수치가 완벽하게 안정권으로 돌아온 것이다. 완벽했다. 수십 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몇 주 동안 찾아내지 못한 해답을 7살짜리 소녀가 단 몇 초 만에 찾아낸 것이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리아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이미 방구석으로 돌아가 인형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 순간 강민준의 얼음 같던 세계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 100억 달러의 신의 거래. 그리고 눈앞에 이 불가이한 천재성.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리아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민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아리아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에게 비싼 선물을 안기는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그림책을 보거나 정원을 산책했다. 아리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민준이 곁에 있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끔은 그의 옷자락을 살짝 붙잡기도 했다. 그 작은 온기가 민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든 아리아의 방을 조용히 찾았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나 혼란을 느끼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마음은 미지에 대한 경외감과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따뜻한 보호 본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떤 금융 알고리즘보다도 위대한 신비를 마주하고 있었다. 강민준이 차가운 금융계의 황태자라는 이미지를 벗고 고아를 입양했다는 소식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다. 얼음 왕자의 따뜻한 심장, 현대판 동화 재벌 총수 어린 소녀에게 새 삶을 선물하다.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덕분에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도 덩달아 상승했다. 회사의 홍보팀은 이러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매우 만족했다. 강민준의 냉혹한 이미지가 희석되면서 대중에게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동화가 곧 추악한 현실의 그림자에 의해 더럽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서울의 한 허름하고 지저분한 임대 아파트.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던 이 씨 부부는 뉴스에 나오는 강민준과 자신들이 내쫓았던 아이 아리아에 대한 소식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강민준의 막대한 부를 묘사하는 장면에 고정된 채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저 계집애가 금덩어리 위에 떨어졌구먼. 남편인 이 씨가 혀를 찼다. 그러자 아내인 박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 금덩어리는 원래 우리 것이어야지. 우리가 거둬서 키워줬는데 저 부자놈이 날름 채간 거 아니야. 그들의 대화 어디에도 아리아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들에게 아리아는 그저 귀찮고 이상한 아이, 자신들의 불행을 가져오는 저주 덩어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똑같이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계획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돈 냄새를 잘 맡는 삼류 인터넷 신문 기자에게 연락해 자극적인 제보를 흘렸다. 그리고는 대중의 동정심을 자아내기 위해 날고해진 옷을 골라 입었다. 심지어 카메라 앞에서 흘릴 눈물을 위해 양파 조각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다음 날 오후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거대한 유리 빌딩 앞에 이 씨 부부가 나타났다. 그곳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어디선가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우리 딸을 돌려내라. 박 씨가 아리아의 낡은 사진을 손에 들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처절했다. 이 씨는 보안 요원들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며 고함을 질렀다. 돈이면 다인 줄 아는 저 악마 같은 놈이 우리 딸을 납치해갔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힘없는 부모의 눈물, 거대 재벌의 아동 납치 스캔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사람들은 약자의 편에 서기를 좋아했고 슬픔에 잠긴 가난한 부모의 이야기에 쉽게 감화되었다. 강민준의 완벽했던 동화는 순식간에 추악한 스캔들로 변질되었다. SNS에는 암암반 재벌 이하이 도둑, 강민준의 두 얼굴 같은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회사의 이사회는 패닉에 빠졌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이미지는 물론 회사 전체가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그 시각 강민준은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 중이었다.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보안팀장인 박 실장이 다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민준의 귓가의 상황을 보고했고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은 즉시 회사 정문 앞에 아수라장을 비추기 시작했다. 민준은 스크린에 비친 이씨 부부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를 넘어 거머쥐같게 식어 있었다. 그는 그들의 거짓 눈물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개인 태블릿 화면에 저택의 거실을 비추는 CCTV 영상이 작게 떠올랐다. 거실의 대형 TV에서도 회사 앞에서 벌어지는 소동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속으로 아리아가 걸어 들어왔다. 소녀는 TV 화면에 비친 자신을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 얼굴들을 보았다. 순간 아리아의 작은 손에서 들고 있던 인형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지도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공포에 사로잡혀 온몸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망감이 화면을 뚫고 민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바로 그 순간 강민준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냉철한 사업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던 얼음 왕자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주가나 회사의 평판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저 두 인간을 향한 원초적이고 맹렬한 보호 본능이었다. 그것은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다. 회의는 중단되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실장에게 조용하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무서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 두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뼈 한 조각까지 남김없이. 내가 직접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테니. 그의 눈은 이제 사업가가 아닌 새끼를 지키려는 맹수의 눈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언론의 광풍과 대중의 비난 속에서 강민준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분해졌다. 그의 분노는 이미 뜨거운 감정의 단계를 지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차가운 결의로 굳어진 상태였다. 그는 이 씨부부라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박 실장이 이끄는 정보팀은 이미 그들의 비참하고 추악한 과거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민준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상기시켰다. 아리아는 더 이상 평범한 아이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세상의 탐욕은 언제든 다시 아리아를 향해 이빨을 드러낼 것이었다. 소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앞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압도적인 힘이 필요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혼돈 속의 질서를 꿰뚫어 보았던 서재의 책들. 최고의 엔지니어 팀도 찾아내지 못한 반도체 설계의 결함.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던 100억 달러짜리 신의 거래.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아리아가 있었다. 지금까지 그는 아리아의 특별함을 그저 영재성의 범주에서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논리적 사고의 틀을 깨뜨려야만 했다. 그가 세운 가설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황당해서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면 당장 정신병원에 보내버렸을 것이다. 만약 아리아가 그 거래를 직접 실행한 것이라면 그 생각은 마치 번개처럼 그의 뇌리를 관통했다. 그날 자신이 사무실을 비운 사이 아리아는 방 안에 혼자 있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가 거래 단말기에 손을 댔을 가능성. 그것이 그가 도달한 유일하지만 가장 비논리적인 결론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아리아의 능력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소녀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실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리아를 자신의 자택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리아 아저씨랑 재밌는 게임 하나만 할까? 그는 태블릿 PC를 켜서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화면에는 언뜻 보기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화려한 색상의 그래프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그래프의 실체는 세계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심하기로 악명 높은 신생 바이오 기업의 주가 데이터였다.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조차 이 주식의 움직임을 카오스 이론에 빗대며 예측을 포기한 상태였다. 민주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를 시험대로 삼았다. 그는 그래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물었다. 여기 있는 작은 별이 내일 아침 이 길들 중에서 어디로 가게 될까? 아리아가 한번 맞춰볼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만약 자신의 가설이 틀렸다면 그는 그저 어린아이에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한 미치광기에 불과할 것이었다. 아리아는 말없이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소녀의 텅 빈 듯 단 눈동자 속에서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빛의 속도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소녀는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길을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리아는 작은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지점을 꾹 눌렀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이 몇 개의 숫자를 내뱉었다. 여기, 그리고 셋, 일곱, 둘. 그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아이의 옹알이처럼 들렸다. 하지만 민주는 그 숫자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했다. 그는 아리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우리 아리아 정말 똑똑하구나. 이제 나가서 맛있는 간식 먹을까? 그는 아이를 방 밖으로 내보낸 뒤 떨리는 손으로 즉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금융분석팀 수석에게 암호화된 통신을 연결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입력해.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정각시장이 열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 그는 아리아가 말한 좌표와 숫자들을 그대로 전달했다. 수화기 너머의 수석 분석가는 회장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당황했지만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초조하게 사무실의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9시가 되었고 주식시장이 개장했다. 그가 지켜보던 바이오 기업의 주식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경쟁사의 신약 개발 성공이라는 악재가 터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준이 미리 걸어두었던 매수 주문이 정확히 아리아가 지정한 최저점에서 발동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뉴스가 속보로 전해졌다. 경쟁사의 신약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어 임상시험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상황은 180도 반전되었다. 주가는 폭락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아리아가 말했던 두 번째 숫자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민준의 시스템은 자동으로 모든 주식을 매도했다. 모든 과정은 단 몇 분 만에 끝났다. 잠시 후 수석 분석가로부터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측이 1달러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민주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리아는 단순한 영재가 아니었다. 소녀는 살아있는 슈퍼컴퓨터 미래를 예측하는 오라클이었다. 자신이 빗속에서 데려온 저 작고 가냘픈 소녀가 바로 100억 달러를 벌어들인 시스템 오류의 실체였던 것이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기쁨이나 흥분이 아니었다. 미지의 존재를 마주한 인간의 원초적인 경외심, 그리고 그 엄청난 힘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었다. 그는 이제 아리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경이롭고도 위험한 비밀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강민준이 아리아의 경이로운 비밀을 깨닫고 고뇌에 잠겨있는 동안 패배의 쓴맛을 본 또 다른 한 남자는 분노에 찬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영원한 경쟁자이자 신의 거래로 인해 하루아침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유성그룹의 최 회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져 박살냈다. 기적 행운, 그런 개같은 소리 집어치워 강민준 그놈이 속임수를 쓴 거야. 어떤 수를 써서든 그 비밀을 알아내. 최 회장은 돈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는 강민준에게 당한 굴욕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다. 최 회장은 즉시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또한 가장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기업 정보팀을 고용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나드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강민준의 주변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강민준의 모든 금융거래와 사업 활동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정보팀은 단 하나의 아주 기묘한 변수를 발견했다. 바로 강민준이 갑자기 입양한 어린 소녀 아리아의 존재였다. 팀의 보고를 받은 초회 회장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가 수천억을 날렸다는 거냐. 하지만 그는 곧 시간 순서에 주목했다. 소녀가 강민준의 집에 들어간 직후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불가능한 거래를 성공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했다. 최 회장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 아이를 감시해 24시간 모든 것을 보고해. 그는 명령했다. 정보팀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물론 강민준 저택의 철통 같은 보안을 뚫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드론과 초망원 렌즈를 이용해 멀리서나마 아리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카메라에 몇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되었다. 아리아가 민준의 사무실 창가에서 복잡한 모니터를 응시하는 모습, 정원에서 기묘한 패턴으로 돌멩이를 배열하는 모습 등. 최 회장은 이 소녀가 평범하지 않으며 강민준의 비밀 병기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보팀에게 아리아의 출생 기록과 과거 행적을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것이었다. 최 회장의 정보팀 중 한 명이 아리아의 기록을 찾기 위해 고아원과 병원의 데이터베이스에 해킹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맹수의 꼬리를 밟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서투른 해킹 시도는 지구 반대편 깊은 지하 벙커에 위치한 어떤 조직의 감시 시스템에 조용한 경고등 하나를 켰다. 그곳은 바로 프로젝트 키메라의 중앙 통제실이었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정부 기관인지 아니면 거대 초국적 기업의 비밀 부서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유령 조직이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아리아와 같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찾아내고 확보하고 또 관리하는 것이었다. 통제실의 한 요원이 조용히 보고했다. 국장님, 대상 1호번의 고아원 기록에 대한 외부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추적 결과 유성그룹의 최 회장과 연관된 팀으로 보입니다. 보고를 받는 인물은 국장이라고 불리는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남자였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대상 7번. 몇 년 전에 실종 처리된 그 아이 말인가? 그렇습니다. 최종 기록은 서울의 한 위탁 가정에 입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국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잊고 있던 낡은 장난감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단말기를 조작해 오래된 파일을 하나 불러왔다. 파일명은 Subject 7. 파일 안에는 어릴 적 아리아의 사진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뇌파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가득했다. 보고서의 일부에는 비동기식 데이터 처리 능력, 미래 예측 가능성 같은 섬뜩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국장의 팀은 최 회장의 조사를 역추적하여 아리아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아리아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인 강민준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장의 입가에는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잃어버렸던 귀중한 자산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준 셈이었다. 그것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환경에서 잘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그 자산을 회수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아리아의 현재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빗속에서 떨던 가냘픈 소녀가 아닌 좋은 옷을 입고 훨씬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국장의 눈의 아리아는 그저 되찾아야 할 귀중한 실험체 고유번호 7번일 뿐이었다. 국장은 조용히 내부 통신 시스템을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없이 마치 기계처럼 차갑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자산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회수 프로토콜을 개시하라. 그 순간부터 아리아를 둘러싼 위협의 차원은 완전히 달라졌다. 최 회장의 탐욕은 이제 거대한 배후에 가려진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다. 진짜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아리아의 비밀을 알게 된 강민준은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 저택을 거의 요새 수준으로 바꾸어 놓았다. 정원사로 위장한 무장 경호원들이 24시간 저택 주변을 순찰했고 모든 창문은 최고 등급의 방탄 유리로 교체되었다. 아리아가 외부로 나갈 때 타는 차량 역시 특수 제작된 방탄 리무진이었다. 민주는 이제 아리아를 단순한 아이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위험한 비밀로 여기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과잉보호에 가까운 조치들은 저택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고 이제 막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아리아는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여 작은 껍질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한편 강민준의 비밀 병기가 아리아라고 확신하게 된 최 회장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정보팀은 강민준의 철통 같은 보안에 막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이성을 잃고 점점 더 위험하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결국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 아이를 직접 데려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상관없으니 내 눈앞으로 데려오기만 해. 그의 명령은 납치짓이나 다름없었다. 돈에 눈이 먼 그의 부하들은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리아가 일주일에 한 번 심리치료를 위해 저택을 나선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저택에서 상담센터까지의 경로는 매번 바뀌었지만 그들은 모든 예상 경로에 인력을 배치하고 기회를 노렸다. 그들에게 아리아는 한낱 돈벌이 수단일 뿐 아이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디데이. 아리아를 태운 방탄 리무진이 비교적 한적한 도심의 도로를 지날 때였다. 갑자기 앞뒤에서 검은색 대형 밴 2대가 나타나 리무진의 앞뒤를 막아섰다. 급정거한 차에서 복면을 쓴 괴한들이 쇠, 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쏟아져 나왔다. 전형적인 납치 수법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평범한 경호팀이 아니었다. 강민준의 충직한 수족이자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박 실장이 지휘하는 최정예 보안팀이었다. 코드레드 적대 세력의 공격이다. 아리아를 보호해.
박 실장의 냉정한 명령이 이어폰을 통해 팀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차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운전석의 경호원이 능숙하게 차를 후진시켜 뒤쪽 밴을 들이받아 길을 트는 동안 다른 경호원들은 차창 밖으로 가스총을 발사하며 괴한들의 접근을 막았다. 박 실장은 뒷좌석에서 겁에 질린 아리아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다. 리무진은 겨우 포위망을 뚫고 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괴한들의 밴 역시 끈질기게 그 뒤를 쫓았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자동차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넥서스 이노베이션 타워 최상층 강민준의 비밀 통제실로 전송되고 있었다. 강민준은 수십 개의 CCTV 화면과 GPS 추적 화면이 떠있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침착했지만 하얗게 질린 얼굴과 가늘게 떨리는 손끝은 그의 내면에 휘몰아치는 극심한 공포를 감추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아리아의 안전이라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도시 전체를 자신의 전장으로 삼았다. 강남대교 진입로의 모든 신호를 적색으로 바꿔 우리 차량의 경로를 제외하고 알파 드론을 출격시켜 선두밴을 추적해 그의 명령에 따라 도시의 교통 시스템이 그의 손안에서 움직였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수십 가지 변수를 계산하여 최적의 도주 경로를 박 실장에게 전달했다. 그의 지휘 아래 박 실장의 팀은 추격자들을 미리 계획된 장소인 한적한 공업지대의 막다른 골목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이미 또 다른 경호팀이 매복해 있었다. 궁지에 몰린 괴한들과 경호팀 사이에 짧지만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수적으로 우세하고 더 잘 훈련된 경호팀에 의해 괴한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박 실장은 아리아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뒤 민준에게 짧게 보고했다. 대상 안전 확보, 기지로 복귀합니다. 민준은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저택의 현관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방탄 리무진이 도착하자마자 그는 직접 차문을 열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리아를 끌어안았다. 그는 작은 아이의 몸이 자신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자신의 일부를 잃을 뻔했다는 끔찍한 공포와 그것을 되찾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맹렬한 다짐이었다. 그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마지막 얼음벽이 산산조각나며 완전히 녹아내렸다. 100억 달러도, 회사도, 명예도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든 아리아의 침대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 불빛들이 자신이 정복해야 할 왕국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 모든 불빛들은 자신의 딸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CEO가 아니었다. 전쟁을 준비하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한편 프로젝트 키메라의 통제실 모니터에는 서울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배들의 차량 추격전에 대한 단신 뉴스가 떠 있었다. 국장은 그 보고를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대상이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군. 일반적인 회수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감마 프로토콜로 격상하도록. 아리아를 둘러싼 진짜 위협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납치 미수 사건이 남긴 후유증은 깊었다. 아리아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부짖었고 낮에는 강민준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강철 요새가 실제로는 얼마나 허술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방어는 결국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는 비즈니스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다.
최 회장이라는 뱀 한 마리를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떤 위협이 아리아를 향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수비수가 아닌 사냥꾼이 되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하지만 동시에 그가 가장 사용하고 싶지 않은 무기가 있었다. 바로 아리아의 능력이었다. 그는 며칠 밤을 고뇌했다. 아이의 특별한 재능을 자신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그가 가장 경멸하던 행위였다. 하지만 그는 차 안에서 공포에 질려 떨던 아리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기억은 그의 모든 도덕적 갈등을 단번에 잠재웠다. 아리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샤이자 유일한 의무였다. 그는 비정한 결단을 내렸다. 그는 아리아를 다시 자택 사무실로 데려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그는 아이를 파트너로 대했다. 그는 아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며 최대한 쉬운 단어로 설명했다. 아리아, 나쁜 사람들이 우리 아리아를 또 아프게 하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이 어디 숨었는지 찾아야 해. 아저씨를 도와줄 수 있겠니? 아리아는 민준의 눈에서 절박함과 진심을 읽었다. 소녀는 이제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아리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에 민주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민주는 메인 스크린에 이번 납치 사건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띄웠다. 체포된 괴한들의 통화 기록, 그들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흐름 사건, 현장 주변의 위성사진과 CCTV 영상. 그것은 전문가조차 분석하는데 몇 주가 걸릴 방대한 양의 혼돈 그 자체였다. 아리아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 작은 손을 화면에 가져다 댔다. 소녀의 눈에 무질서해 보이던 데이터들은 각자의 색깔과 온도를 가진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흐름은 탁하고 미지근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아주 희미하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칠흑처럼 어두운 색을 띠고 있었다. 소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흐름을 따라가자 예상대로 유성그룹의 최 회장이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하지만 아리아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소녀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흐름을 쫓고 있었다. 그 흐름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조세 피난처의 계좌를 거치며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강민준의 기술팀은 아리아가 가리키는 경로를 따라 데이터를 추적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흐름의 종착지는 카리브해의 한 작은 섬에 위치한 암호화된 서버였다. 그리고 그 서버의 소스코드 깊숙한 곳에 그들은 하나의 단어를 발견했다. 시메라. 그들은 서버에 연결된 파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유령의 실체를 마주했다. 피실험체 목록, 인지능력 강화 연구, 그리고 대상 1번 회수 실패 보고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강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암투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조직이 관련된 음모였다. 그는 혼자서는 이 거대한 적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필요했다. 그는 즉시 박 실장을 자신의 통제실로 호출했다. 박 실장은 지난 10년간 민준의 그림자처럼 그를 지켜온 충신이었다. 민준은 박 실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리아가 가진 특별한 능력, 그리고 그 아이를 노리는 정체불명의 조직, 프로젝트 키메라의 존재까지. 그는 아리아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타의 추종을 불어조하는 패턴 인식 능력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모든 설명을 들은 박 실장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군인처럼 살아온 사람이었고 충성심과 의무를 목숨보다 중시했다. 그의 충격은 곧바로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었다. 그의 임무는 회장님을 지키는 것이었고 이제 그 임무에는 아리아를 지키는 것이 추가되었을 뿐이었다. 박 실장은 경례 자세로 허리를 꼿꼿이 세며 말했다. 회장님, 제 목숨은 지난 10년간 회장님의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가씨의 것이기도 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가 되었다. 통제실의 메인 스크린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관계도가 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아리아의 해맑은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최 회장이라는 작은 위협과 그보다 훨씬 거대하고 불길한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이름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진짜 적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민주는 키메라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더 이상 그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간다. 지금부터 사냥꾼을 사냥한다. 두 남자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작전명 사냥꾼 사냥이 시작되었다. 강민준의 자택 지하에 위치한 외부에서는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최첨단 벙커가 그들의 전쟁 지휘 본부였다. 강민준과 박 실장, 그리고 소수의 최정예 기술팀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최 회장을 무대에서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본 게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불과했다. 민주는 아리아가 찾아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 회장의 모든 불법 비자금 흐름과 탈세 증거를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규모 금융 스캔들이 터져나왔다. 유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최 회장은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그의 왕국은 단 하루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강민준의 더 큰 그림을 위한 미끼였음을 깨닫지도 못한 채 몰락했다. 이제 주 무대에는 단 2명의 플레이어만 남았다. 강민준과 프로젝트 키메라. 민준은 적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약점을 노출시켜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과 아리아가 며칠간 제주도의 개인 별장으로 휴가를 떠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 정보는 우연히 해킹된 내부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키메라의 감시망에 포착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서울의 철옹성 같은 저택보다 훨씬 허술해 보이는 제주도 별장은 대상 1번을 회수할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키메라는 미끼를 물었다. 제주도의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키메라의 최정예 회수팀이 소리 없이 별장으로 접근했다. 그들은 유령처럼 움직이는 인간 병기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실은 거미줄로 걸어 들어가는 나방에 불과했다. 진짜 작전은 서울의 지하 벙커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아리아는 별장 곳곳에 설치된 비밀 센서와 키메라의 통신 시스템을 역해킹하여 얻은 정보를 거대한 스크린 앞에 앉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소녀는 눈을 감은 채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읽고 있었다. 서쪽 담장, 10초 후 3명 진입. 아리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벙커 안에 울려 퍼졌다. 제주도 현장의 박 실장은 그 즉시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2층 북동쪽 방에 2명. 열 감지 신호가 불안정해요. 매복이에요. 아리아의 예측은 신의 예언과도 같았다. 별장 안에서는 치열하지만 소리 없는 전투가 벌어졌다. 아리아의 예지를
등에 업은 박 실장의 팀은 마치 미래에서 온 군대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키메라의 엘리트 요원들의 모든 움직임을 한 수 앞서 읽고 그들을 총기가 아닌 테이저건과 마취총으로 차례차례 무력화시켰다. 물리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서울의 벙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민준의 기술팀은 현장에서 확보한 접근 코드를 이용해 키메라의 메인 네트워크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의 철벽 같던 방화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키메라의 국장은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현장 요원들과의 통신은 두절되었고 시스템은 외부의 적에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모든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단 하나의 암호화된 통신 회선이 열렸다. 발신자는 강민준이었다. 내 딸에게 손을 댔더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국장에게 그의 요원들이 생포된 실시간 영상과 국제 정보기관으로 전송되고 있는 키메라의 불법 인체 실험 데이터들을 보여주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국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준은 최후 통첩을 날렸다. 아리아는 내 딸이다. 내 딸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조직 전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테니. 작전의 마지막 단계로 민준의 법무팀은 그동안 수집해두었던 이 씨 부부의 아동학대 및 공갈 협박 미수 증거들을 경찰에 넘겼다. 법의 심판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며칠 뒤 그들은 자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차가운 유치장으로 향했다. 모든 작전이 끝났다. 끝났다. 박 실장으로부터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민준은 국장과의 통신을 끊었다. 그는 차가운 기계들로 가득 찬 통제실을 나와 아리아가 기다리고 있는 안전한 방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리자 아리아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강민준은 작은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에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고요하고 힘겹게 얻어낸 평화의 순간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세상은 강민준이 던져준 이야기대로 흘러갔다. 최 회장은 부패한 기업인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었고 제주도에서 벌어진 총격전은 세간의 관심에서 금세 잊혔다. 세상은 오직 표면에 드러난 진실만을 볼 뿐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강민준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 섰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냉혹한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자의 따뜻함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발표를 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아리아 Advanced Reality Inference Algorithm 라는 이름의 혁신적인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 그는 자신의 딸이 세상을 보는 독특한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절반의 진실이었지만 세상은 그 천재적인 이야기에 열광했다. 신의 거래는 이제 기적이 아닌 첨단 기술의 산물로 이해되었다. 강민준이 벌였던 최근의 공격적인 행보들은 중요한 기업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받아들여졌다. 아리아의 진짜 비밀은 그렇게 완벽하게 봉인되었다. 하지만 그의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경영 철학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회사의 막대한 이익금 중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아리아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졌지만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약탈자에서 수호자로 그의 완전한 변화를 알리는 선언이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새로운 이야기에 적응했고 강민준과 아리아의 삶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계절이 바뀌고 저택의 정원에는 가을이 내려앉아 있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강민주는 정원의 그네에 앉아있는 아리아를 부드럽게 밀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복잡한 데이터나 세상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학교에서 사귄 친구 이야기, 저녁 메뉴는 무엇이 좋을지 같은 평범하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소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밝고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민주는 그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단 충만함을 느꼈다. 이제 그만. 아리아가 그네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소녀는 그네에서 내려와 민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깊고 총명한 눈동자가 민준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아리아가 민준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소녀는 작은 입을 열어 민준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한마디를 건넸다.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강민준의 세상이 완성되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심장의 마지막 빗장이 풀려나갔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바닥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구원이자 삶의 이유가 된 작은 아이를 품에 가득 안았다. 100억 달러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2년 후 강민주는 이제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선사업가이자 기술 혁신가로 불렸다. 그가 설립한 재단은 전 세계의 수많은 아리아들을 찾아내 그들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아리아는 평범한 학교에 다니며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다. 소녀의 특별한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저주나 비밀이 아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축복이자 선물이 되었다. 소녀는 가끔씩 재단의 아이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아빠를 돕기도 했다. 어느 맑은 밤 강민준과 아리아는 저택의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다. 아리아가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먼 곳의 한 별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아빠, 저 별의 움직임 속에도 아름다운 수학이 숨어 있어요. 강민준은 별을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곁에 있는 작은 기적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들의 특별한 비밀은 안전했고 그들의 사랑은 굳건했으며 그들의 미래는 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